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자주 듣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제가 엄마한테 여기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제게 아이고, 집안 망신이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괜히 아는 사람이 들으면 욕할라. 하고 저를 말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욕할 거면 욕하라 그래. 세상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았지, 나도 열심히 살았지. 우리가 뭐 남의 걸 탐낸 적이 있어? 훔친 적이 있어? 난 당당해. 세상 부끄러울 거 없어. 하고 대답했더니 그건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았지. 보낼 거면 보내봐. 사연이 뽑힐지나 모르겠다. 요즘엔 TV보다 우리 또래들은 전부 유튜브를 많이 봐서 사연 채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 괜히 이거 올렸다가 스타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하면서 웃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 허락도 받고, 저도 지금 일을 쉬고 엄마랑 같이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 오후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엄마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다름 아닌 쇼핑몰입니다. 사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들이고, 상황이 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게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녀가 준비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고기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정육점을 하셨습니다. 엄마 말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부모님에게 일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벌써 40이 다 돼가니 엄마 경력만 해도 40년 가까이 돼가네요. 아버지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점을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동네 상가에서 정육점을 하셨고, 칼을 쓰는 직업이고 도축하는 직업이다 보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죠. 지금이야 직업에 대한 귀천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저희 엄마가 젊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백정 아내라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전 제가 좀 큰일을 겪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너 키우는데 볼 꼴 못 볼 꼴 많이 봤어. 너 임신했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했었거든. 근데 폐 모양을 보시더니 무조건 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일 가르쳐줄 필요도 없다고. 어차피 딸년 낳으면 걔한테 매달려서 일도 못하는데 뭐하러 고기 써는 걸 알려주냐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랬다니까. 나 그때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참.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하는데 그땐 왜 그렇게 아들 했나 몰라. 하고 엄마가 한탄하듯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좀 서운하다 그랬지.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 엄마가 당신을 쫓아냈을까? 얼마나 이뻐했는데. 큰 며느리라고 결혼할 때 이불도 해주고 자개장 큰 것도 해주고 그랬잖아. 안 그래? 하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라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휴, 아빠 됐어. 며느리 서름을 아들이 뭘 알겠어? 저거 봐 엄마. 이러나 저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머니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 편 든다? 이래서 아들들은 안 되는 거야. 낳아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니까? 역시 딸이 최고지? 아들은 쓸모없지? 하면서 제가 엄마 품에 쏙 안겼더니 아빠는 기침을 컥컥하면서 담배나 피고 와야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엄마, 할머니가 엄마 많이 괴롭혔어? 우리 시어머니보다 심했어? 하고 물었죠.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야,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 시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도 사람이 됨됨이라는 건 있었지. 근데 너는 아직도 시어머니라는 말을 하냐?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그냥 남이야, 남. 시어머니라는 말도 하지 마. 그냥 그거 아주 못된 년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년이 다 있냐? 나는 아직도 그년 생각만 하면 여기 가슴팍이 아파 죽겠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년 집에 너를 보내고 생각하면 진짜 여기 가슴이 다 미어진다니까. 하면서 심장을 툭툭 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안 그러면 돼. 난 앞으로 평생 엄마랑 살 거야.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하고 팔짱을 꼈죠. 사실 이야기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는 엄마의 인생 얘기를 듣고 싶고 엄마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항상 대화는 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엄마 인생의 절반 이상은 저 때문에 살았다며 엄마 인생은 저로 시작해서 저로 마무리된다고 항상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지 저를 볼 때마다 맨날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저보고 하는 말이 내 딸 안쓰러워 죽겠어. 나 때문에 우리 딸 인생에 오점이 생겼어. 그렇게 안 키우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키우려고 했는데 하면서 제게 미안해하곤 했죠. 사실 엄마는 전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컸고요. 어릴 때부터 정육점을 했던 저희 집은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물론 그 장사가 잘 되기까지 몇 번이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반복했으니까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퍼즐 맞추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웬 아줌마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줌마,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동네에 정육점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하필 아빠는 근처 식당에 고기 배달을 갔던 상황이고 엄마 혼자 있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전에서 장사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리고 아줌마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하라 마라 난리야 난리는. 하면서 덩달아 엄마도 화를 냈죠. 어쭈?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것 봐, 아줌마. 여기 내 땅이야. 왜 이래? 내가 부동산에 다른 건 다 들어와도 정육점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감히 정육점을 계약해? 어디 내 땅에 도축하는 년놈들이 들어와서 땅값을 떨어뜨리길. 한 달 줄 테니까 싹 다 정리하고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건물 주인을 만나서 부동산이랑 제대로 계약을 했는데 어디서 땅 타령이야, 땅 타령은? 계약서 어딨어? 그때 그 남자, 우리 계약할 때 왔던 그 남자가 당신 남편이야? 하면서 엄마가 서랍을 뒤적거렸죠.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줌마는 이 아줌마가 술 마셨나?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는? 이것 봐, 내가 여기 건물 주고 내가 땅 주인이야. 대체 누구랑 계약을 했다는 거야? 부동산 명함 줘봐. 전화번호 줘보라고. 내가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 온 사이에 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야, 이거. 하면서
엄마가 명함을 건넸는데 세상에 저희 가족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계약을 한 건물주도 그리고 부동산도 전부 유령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만 나왔고 진짜 집주인이 외국에 나간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과 대리 계약을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엄마는 그 아줌마를 몇 번이고 찾아가서 사모님, 우리 여기서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당장 어디로 옮겨요? 시간 좀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서 임대료 다시 넣어드릴게. 하며 사정을 했지만 주인 아줌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싫어. 나는 절대 내 건물에 청육점 들어오는 꼴은 못 봐. 어디 재수없게 청육점이 들어오길. 다른 건 다 돼도 청육점은 안 돼. 나 불교야, 아줌마. 살생은 죽어도 안 돼. 난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어. 나 그래서 고기도 안 먹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불결한 직업을 내 건물에 들인다고?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정리할 시간 6개월도 많이 준 거니까 당장 빼.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저희 집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강요로 가게를 빼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그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어나 아침부터 밥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이게 뭐야. 집에 혼자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하지. 엄마 하루 종일 뛰어다녀서 밥할 힘도 없는데. 하면서 제 탓을 하곤 했죠. 솔직히 그땐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없는 게 싫었고 남들한테 쫓겨나야 하는 부모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사기꾼을 금방 잡아서 돈도 돌려받고 다시 가게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 모든 것에 신중해진 부모님은 멀쩡한 사람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들어오는 손님까지도 의심을 하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한 아줌마가 들어와서 삼겹살 반근만 주세요 하고 말을 하면 아빠 엄마 둘이서 느닷없이 저 여자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한테 고기 줘도 돼? 괜히 우리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둘이 속닥거리곤 했거든요. 못 들은 손님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말겠지만 그걸 들은 손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몇 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가게에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네에는 소문이 안 좋게 퍼졌고 결국 제 학교 생활에까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옆반의 한 친구가 제게 오더니 야, 너네 엄마 아빠가 정육점 하냐?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쳐다봤더니 그게 엄청 하찮은 일이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살아있는 돼지 죽여서 갖다 파는 거래. 나 이제 고기 못 먹겠어. 너무 잔인하잖아. 옛날에 그런 일을 백종이라고 했는데 그 백종이 직업 중에도 제일 후진 직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양반 집 옆에 살지도 못했대.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하면서 저를 대놓고 깔보곤 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30년이 넘은 지금도 그날 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린 마음에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우리 정육점 그만하고 회사 다니면 안 돼? 왜 정육점을 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 다니면 되잖아. 하고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면서 회사는 뭐 아무나 들어가니? 이것도 다 기술이야. 아무나 못하는 거다. 너도 잔소리 말고 기술부터 배워. 괜히 엄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알겠지? 하면서
제게 기술을 배우라고 말을 했던 부모님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꽤 사춘기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저희 가게가 친절하진 않았지만 도축 기술이 좋아 고기 맛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님도 많이 모였습니다. 동네에 정육점이 저희 말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 집은 정말 파리만 날리고 저희 집엔 사람이 북적북적했죠. 세 번째인가 가게를 옮긴 곳에서 그나마 장사가 잘 돼서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가게를 열었는데 제가 22살까지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셨으니 그 동네에선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죠. 상권이 빠르게 바뀌고 업종도 빠르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육점만큼은 한 곳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 저는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됐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뭐 유명대학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은 들어볼 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미용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손재주도 없고 흥미도 없어서 결국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도 많았고 수학을 좋아해서 다른 과목엔 흥미가 없어도 정답이 딱딱 들어맞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컴공과는 남자가 많고 여하구가 적다 보니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고 입학식 날부터 껄떡대는 놈들도 많았지만 그런 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기도 했거니와 CC는 일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남자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놈이 좋아도 절대 CC만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대학 시절 4년 내내 과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다른 학교나 다른 과 친구와 만남을 갖곤 했었죠. 사실 연애라 그런지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도 부모님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24살쯤 저는 이 남자가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내 남자친구 한번 만나볼래? 하고 물었더니 희식하고 웃으면서 야, 웃기지 마. 무슨 남자친구냐? 네가 연애는 해? 하고 웃더라고요. 나 연애해. 이 사람 오래 만났어. 1년 넘게. 우리 진지하게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나보다 2살 오빠고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곧 있으면 대기업 들어갈 거야. 1차 서류 합격했고 면접만 남았어. 그럼 붙고 나서 1년 뒤에도 너네가 만나고 있으면 그때 데리고 와. 내가 장담하는데 그놈 취직하고 너 학생이면 무조건 헤어진다. 안 헤어질 자신 있으면 그때 데리고 와.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오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대로 남자친구는 취업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같은 회사 여자 동기와 바람이 났고 저는 그대로 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이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울고 있자 엄마는 그걸 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너네 헤어질 거라고 했지? 설마 차였냐? 설마 차였어? 하면서 절 놀리들 말하더라고요. 나가. 시비 걸지 말고 나가라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 진짜 확 시집 가버린다? 엄한 놈 하나 잡아서 그냥 바로 임신해서 시집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은 저렇게 해도 저는 제 몸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남자들과 엮이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과 오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버리는 타입이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대학 졸업반이 되고 그 남자에게 차이면서부터는 꽤 오랜 시간 연애를 쉬었었죠. 사실 교대에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간 저는
수학은 계속 하고 싶고 뭔가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다가 학원 강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학교 타이틀도 나쁘지 않고 과도 그렇고 첫 면접에 합격을 하고 나서 제가 마치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수업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하고 애들도 사랑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첫 취업한 학원이 정말 원장부터 담당 선생님들까지 다 저를 작정하고 괴롭힌 곳이라 그런지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낮에는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또 엄마들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매일 수업 일지를 써달라고 하고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생전 없던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밤새워 일을 준비하는 저를 보고 엄마는 너 그럴 거면 그냥 때려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했지? 여자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봐봐. 아빠랑 결혼해서 도축하는 거 배우고 고기 써는 거 배워서 평생 해먹잖아. 엄마가 어디 가서 돈 벌려고 빌빌대는 거 봤어? 이래서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돼. 다 엄마가 경험해보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빌빌? 웃기네 진짜. 엄마, 나 다 기억해. 우리 집 돈 없어 어릴 때 여기저기 쫓겨나면서 장사했잖아. 그게 기술이랑 뭔 상관인데. 사람이 기술도 중요한데 결국 그거 돈 벌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번다잖아. 엄마가 맨날 입 바르게 말하는 그놈의 기술 그 소리 지겨워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번다. 진짜 기술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돈이나 벌겠나 싶지? 내가 그거 보여준다. 딱 지켜봐. 내가 금괴 들고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배 아프게 자랑할 거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쳤죠. 솔직히 엄마가 들들 볶는 거 아니었다면 저 그냥 학원 관뒀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자극했고 저는 그 첫 직장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악착같이 버텨서 1년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안 쓰고 안 먹으면서 모은 돈이었고 지금이야 1,000만 원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거기다 첫 직장을 구한 26살짜리 여자애가 1,000만 원이라니. 저는 통장에 찍힌 돈을 들고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봐. 1,000만 원 봤지? 내가 모은 거야. 엄마 아빠가 죽어라 이래도 못 모았던 그 1,000만 원 내가 1년 만에 모았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엄마는 그걸 보고 얘가 무슨 또 우리가 1,000만 원을 못 모아. 그땐 못 살았으니까 그랬지. 하면서 궁시렁거리더니 제 통장을 보고는 약간 울컥하셨는지 그래도 우리 딸이 다 크긴 컸나 보네. 이렇게 돈도 모을 줄 알고. 하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을 부모님께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 값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 돈 아까워서 못 쓴다며 서랍 속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몸값을 올려가며 이직을 했고 강남에서 꽤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와서 그곳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은 많이 벌어도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이 되고 30 중반을 향해 가면서 엄마는 제게 너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연애도 안 해? 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엄마 돈 있어? 요즘 남자들 다 여시야. 돈 없으면 결혼도 안 해줘. 하고 엄마의 정곡을 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야, 있어. 너 결혼시킬 돈은 있으니까
잔소리 말고 선볼 준비나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돈 타령이냐? 그리고 막말로 돈 많은 집에 시집가면 돈도 필요 없지 뭐. 내가 중매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제 말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는 진짜 중매를 물어왔습니다. 제게 사진을 보여주며 너 우리나라에서 꽤 큰 건설사 알지? 거기 하청업체 중에 한 집인데 이 집이 대표이사라더라. 아버지가 사업을 기깔나게 한대. 우리 집이랑은 잽도 안 되는 집이야. 원래 이 사람이 아무랑 선자리도 안 갔는데 우리 딸이 강남에서 수학 강사한다고 하니까 그럼 만나보기라도 하겠다면서 약속 잡은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 하고 제게 통보하듯 말하더라고요. 건설 뭐? 대표이사 뭐? 엄마, 나 어디 팔려가는 거야? 결혼도 조건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지.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불행해. 드라마랑 영화 못 봤어? 이런 경우에 다 이혼하거나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복수하고 끝나잖아. 연속극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왜 그런 결말을 몰라? 하고 막말을 시전했죠. 그건 드라마고 현실은 달라 이년아. 마음만 맞으면 요즘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누가 결혼하래?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만나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 나가서 그냥 확 결혼해서 팔자나 고쳐. 나도 사위자랑 시댁자랑 좀 하고 살아보자. 하면서 저를 선자리로 등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간 선자리에서 더 웃긴 건 그 남자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뭐 웬만한 여자는 안 만난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저한테 푹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밥을 먹고 나서 헤어졌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는 다음 약속을 잡더라고요. 솔직히 저 좋다는 남자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저도 나쁘지 않았고 엄마한테도 괜찮던데? 그냥 재밌게 시간 보냈어 하고 담백하게 말했지만 엄마는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에,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보자.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봐봐. 하면서 난리를 피웠죠.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두어 달 정도 만났을 때 남자 쪽에서 먼저 조심스레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가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나? 합하면 20번도 안 만났는데 뭔가 결혼을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었죠. 결혼이요? 뭐 저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만나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석진 씨 너무 좋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하나? 하고 말을 흐렸죠. 그렇지. 내가 너무 서둘렀지? 난 그냥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빨리 우리 부모님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너랑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어. 절대 내가 밀어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다릴게. 네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나라는 남자한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록 선을 봤지만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결혼 준비는 좀 빠듯하게 진행하기로 했죠. 솔직히 어차피 저희 쪽에서야 의견을 말해도 남자친구 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란 생각이 컸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기울기도 하고 돈도 많지 않은데 남자친구네는 부유하기 때문에 남자친구 쪽에서 결혼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웨딩홀이나 음식 그리고 청첩장까지 그쪽에서 모두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에 큰 관심이 없던 터라 상관없다고 했고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면서 거봐, 잘 사는 집이랑 결혼을 하니까 착착 진행되고 얼마나 좋아.
알아서 다 해준다잖아.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 너무 고맙잖아. 가만히 있어봐. 결혼하고 나서 이 바지라도 보내야겠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 바지를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혼자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서 준비해주시고 제가 신경 쓸 거 없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시댁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인 결혼인데 네 의견은 하나도 없어? 이런 식이면 나중에 너네 둘 다 시부모한테 꽉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시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고 좋으셔. 이미 다 만나봤지. 상견례도 했는데 예의 있으시고 우리 집에 조금 기운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분들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아? 이럴 때 깨라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숨길 필요 없잖아. 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고 시댁서름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도 돼.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게 왜 없겠습니까? 처음 시부모님 만나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넌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니까 그냥 우리 식구야. 뭘 해도 우리 집이 먼저고 뭘 해도 우리 아들이 먼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물론 상견례 비용을 시댁에서 전부 지불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메뉴도 묻지 않고 장소도 자기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서 저희 얘기는 듣지도 않으니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좀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냥 좋을 대로 하라고 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속 좋게 넘기셨죠.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남자친구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니 결혼하면 다르겠지. 결혼하면 시댁과 만날 일이 많이 없겠지 하고 그냥 말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에게라도 시부모님 욕을 하고 싶었는데 괜히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나하나 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참기만 했던 탓일까요? 결혼 초반에는 제 편도 많이 돼주고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던 남편이 어느새부턴가 중심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팔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굽는 건지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결혼 6개월 차가 되니까 매주 저희가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꼴랑 2번 봤는데 매주 시댁에 불려가서 밥 먹고 골프 치고 등산 가고 별장에서 고기 구워 먹고 남들이 들으면 호화로워 보이고 부러워하겠지만 뭔가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이 들어 답답하기만 하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온 일요일 밤 여보, 나 엄마 집에 갔다 올게. 엄마 못 본 지 오래돼서. 하고 저 혼자 터벅터벅 나왔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아니, 얘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어? 야, 왜 울고 그래?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 맨날 주말마다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 지치고 지겨워. 힘든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쌓여. 나만 뭔가 왕따 같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내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가기 싫은데 매주 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자고 나면 토요일에 또 가야 돼. 심지어 그날 내 생일인 거 알지?
진짜 짜증나. 내 생일인데도 왜 시댁에서 보내야 하냐고. 어머님은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하시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어. 정말 나만 외딴섬에 있는 기분이야. 하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고 예, 뭐 시댁이 다 그렇지. 세상에 좋은 시댁이 어디 흔해? 그냥 너랑 남편이랑만 문제없이 잘 살면 돼. 아유, 이거 참, 또 이렇게 애처럼 우니까 속상하네. 여기서 다 털고 집에 가서는 그냥 모른 척해. 또 바보처럼 남편 앞에서 질질 짜지 말고. 알겠지? 하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가서 남편과 대화를 좀 했지만 남편은 그게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고 저희 부부는 어김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너 옷이 그게 뭐야? 좀 예쁘게 입고 오지. 옷 살 돈 없어? 하면서 제게 옷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 옷이 좀 그런가요? 다른 걸로 갈아입고 올까요? 하고 말했더니 됐다. 다음에는 곧 입지 마. 칙칙하고 별로야. 하면서 그냥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뻘쭘한데 그런 상태로 어머님을 도와 밥을 먹으려고 찬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배를 눌렀고 남편이 나가서 물건 하나를 받아오더라고요. 장모님이 보내셨는데? 오늘 당신 생일이라 선물 같은 걸 보내셨나? 하고 갖고 오더라고요. 엄마가? 뭘 보냈지? 하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작은 쪽지와 함께 포장을 엄청 고급지게 한 선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쪽지 안에는 사돈, 오늘 저희 예쁜 딸의 생일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다 하여 딸에게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하고 쪽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이게 뭐니? 어머머, 이거 캐비어? 캐비어네?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사돈이 네 생일이라고 이런 걸 다 보낸다고?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너 캐비어 먹어본 적 있니? 하고 제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이거 못 먹어봤지. 솔직히 내 돈으로 사 먹긴 아깝잖아. 그리고 이게 어디 한두 푼짜리야? 와, 포장 봐. 진짜 고급지다. 이거 비싼 건 몇백만 원도 한다던데. 그런 건 아니겠지? 양 보니까 딱 한 입거리인데. 하면서 다들 모여서 놀래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보고 저 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물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 집 사정에 맞지 않은 선물이란 것도 알지만 제가 괜히 그날 땡깡을 부려서 엄마가 신경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고 뿌듯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포장을 풀어 사진을 찍고 그걸 상 위에 올렸습니다. 솔직히 비싼 거라 그런지 양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하나씩 옮겨두고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캐비어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아가, 넌 이거 안 먹어봐서 이런 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지? 하면서 한 숟갈을 푸더니 남편 입에 전부 털어넣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받아먹은 남편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엄마, 우리 그때 기억나지?
그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캐비어 있잖아. 그거 짝퉁인가 봐. 그거랑 맛이 완전... 하고 맛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보고 좋다고 웃고 있고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나, 맛있어? 야, 맛있냐? 하고 한마디 했는데 정말 뭐랄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말투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어머님은 절 보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맛있냐? 예. 남편이 그것 좀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고 제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거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홀랑 저 새끼 입에 처집어 넣으셨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놈의 입이 그렇게 잘난 입이에요? 저 새끼 저 입 저거 처먹는 데밖에 쓸 줄 몰라요. 근데 내 생일 선물을 또 저 입에 집어넣어? 기가 막혀 진짜. 웃겨. 진짜 이거 뭐 코미디가 따로 없어. 하고 밥상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남편은 당신 미쳤어? 왜 이래? 그것 좀 먹은 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하고 눈치 없이 떠들어대고 어머님은 너무 놀래서 아니 얘가 왜 이래?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그새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 뺨을 한 대 세게 올려치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어디서 감히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을 해? 이래서 없는 집은 안 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집안도 학벌도 안 보고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감히 멋모르고 이런 짓을 해? 이런 짓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기가 막혀서 웃다가 참을 성격은 못 돼서 뭐 없는 집에 학벌이 어쩌고 어째? 웃기고 있네 진짜. 남편 잘 만나서 돈 좀 있다고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이게 아줌마 돈이야? 다 아줌마 남편이 버는 거잖아. 그럼 아줌마 남편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줌마 고졸이지?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도 고졸인 거야. 사업? 웃기지 마. 사업이 무슨 벼슬이야? 그깟 사업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들처럼 안 살아.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이 집에 시녀짓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아씨,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그리고 아줌마, 남의 집 귀한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손 찍어 맞는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사람 될까봐 참는 건데 나라고 성질 없는 줄 알아? 당신들 돈만 많으면 다야? 그럼 이렇게 사람한테 막대도 되는 거야? 어? 진짜 이런 경 없는 집구석 같은 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 품 안에서 캥거루처럼 살 거야? 하긴 뭐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 아니면 고졸에다가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겠어? 됐다. 때려칩시다.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 닮은 자식 낳을까봐 내 앞날이 걱정되네요. 여기서 끝냅시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으니까. 하고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야! 너 진짜 말이면 다야?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년을...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뒤지거나 말거나, 저는 뒤도 안 보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친정엄마는 저를 보고, 선물 받았어? 내가 좀 신경 써서 보냈는데. 하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혼해.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엄마 선물 덕분에 그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내가 다 알아버렸어. 뭐, 따지고 보면 쌓이고 쌓인 게 터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면서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방문을 두들기며 딸, 나와봐.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어? 왜 그래? 하면서 울먹울먹 대더군요. 저희 두 사람 다 이혼이라는 마음을 먹으니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누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보고 목을 발로 걷어찼다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못 참냐고, 그렇게 돈 많은 집인데 시집살이 그 정도도 못 견디냐고 하는데, 네, 저 못 견딥니다. 견딜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집을 나와서 다시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작게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 아빠 기술하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난 편인데, 이제 저도 조금씩 배워보려고요. 어릴 때는 집안에 매일 피냄새가 나고 고기 짜투리만 먹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혼이라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고 돈이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이라지만,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누구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도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자주 듣는 채널이라 청취자분들에게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